주기율표부터 하자. 주기율표. 여기서 두 번째는요. 여기서의 주기적 성질에서 주기율표구나. 이건 그냥 주기율표가 나오게 되기까지 과정이 어떻게 됐냐.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이제 세 쌍의 원소수를 주장했었는데,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어쩐다 비슷한 걸 갖더라. 그래서 리튬하고 칼륨을 더해갖고 1로 나눴더니 나트륨이 나오더라 이거야. 성질이 그 원자량 자체가. 그래서 세 개를 갖고 어떤 특성을 잡은 거지.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뉴렌즈가 이제 원자량 순서들을 배열할 때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것도 알아낸 거고. 그러다가 메델레이프가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를 만들기 시작해갖고 이따구로 만든 거지. 이렇게 비슷한 포인트가 항상 주기율표에서 뭐라고? 요렇게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족 1족, 2족, 3족부터 해갖고 18족까지 밑으로가 성질이 비슷한 놈들끼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주기율표라는 거지. 근데 멘델레이프랑 그 모즐리랑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어. 멘델레이프는 뭘로 했냐면 원자량으로 했어. 원자량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모즐리가 나중에 봤더니 이상한 게 있더라 이거. 원자량으로 했더니 뭐가 좀 안 맞는 게 있어.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숫자가 안 나왔네 원자량이. 이게 좀 독특하거든. 원자번호 1번이 수소잖아, 수소고 2번이 헬륨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원자번호고 여기가 지금 원자량이잖아, 원자량 자체가. 리튬은 3의 6인가 되고 되겠죠, 그래서. 이게 원자량인데, 멘델레이프는 원자량으로 순서를 정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원자 번호가 예를 들어서 54번이 있었다고 쳐봐봐. A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이게 원자량이 108이었는데 B가 55였는데 107인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네가 더 큰데 원자량은 네가 더 커버린 경우가 있었어. 멘델레이프는 그걸 반대로 써놨겠지 자체가. 근데 모즐리가 이제 그걸 바꾼 거야. 해봤더니 원자량보다 더 중요한 게 원자 번호더라 이거지. 성질이 맞는 게 자체가. 그것만 좀 조정한 거야. 기본 틀은 멘델레이프가 다 했어. 멘델레이프가. 쌤이 알기로는 이 사람이 교수였을 거야. 대학 교수였는데 학생들 가르치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주기표를 만들었어. 이런 성질들이 있더라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모르는 것도 있었고 발견 안 된 것도 있었거든 그 당시에. 발견 안 된 것은 비워놨어 가운데다. 나중에 발견될 거라. 대표적인 게 에카기소예요. 에카기소. 예언했는데 나중에 발견됐어. 그게 누구다? 점화님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멘델레이프가 예상한 거. 원자량은 대략 이 정도 될 거고 녹는 점, 밀도는 대략 이렇게 될 거다. 봤더니 실제로 나중에 찾아봤더니 좀 약간 녹는 점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잖아 자체가. 그래서 이게 최초의 주기율표를 작성한 사람이 멘델레이프다. 근데 원자량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몇몇 원소들이 주기선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나중에 모즐리가 어떻게 했다? 원자량이 아닌 양성자수지 한마디. 양성자수가 원자 번호니까 양성자수로 해가지고 배열을 다시 한 게 현재의 주기율표가 나왔지 자체가.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이게 주기율표지. 여기가 여기가 이제 주기는 앞에서 병 뭐라고 생각하면 돼? 양성자수라고 생각하면 돼. 주양자수. 그 껍질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일주기는 첫 번째 껍질. 두 개밖에 없잖아. 첫 번째 껍질 두 개밖에 안 들어가잖아. 전자가. 두 번째 껍질은 8개까지 들어가잖아. 8개. 세 번째 kop질도 8개 들어가. 네 번째 껍질이 18개가 들어가. 중간에 가운데가 끼어 들어오는 거지 자체가. 이게 좀 어려울 거야. 지금 이게 2달 만에 배우니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잘 봐봐. 우리 이거 기억나냐? 1s2 기억 안 나면 영상 들어가니? 이거에 1s2 2s2 2p6 그제? p 오비탈로 가지? 그 다음에 3s2 3p6
근데 세 번째 양자수에서 뭐 더 있어? D가 있잖아, D가. 근데 3D보다 4S가 에너지가 더 낮은 단계라고. 근데 그게 겹쳤다고 했잖아. 그래갖고 앞에를 돌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전자배치 저기 오비탈로 한 전자배치야. 이거 지금 이거 세는 거고. 좀 기억 안 날 거야. 좀 오래돼갖고. 꼭 들어봐라. 싸움의 원리에서 1S, 2S, 2P, 3S, 3P가 있고 3D가 있는데 이 3D보다 4S가 에너지가 더 낮아. 그래서 4S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3D로 가거든. 근데 3D 오비탈이 몇 개 있냐면 10개가 있다고. 10개 10개가 있어가지고 지금 봐봐. 1S2 여기가 두 번째 껍질 2S2에 2P 6이니까 8개 있다고. 8개 있다고. 그 다음에 3P 2에 3P 6이니까 여기가 또 8개 있다고. 이렇게 8개. 여기가 3S2가 들어가고 2P 1이겠지. 3P 1이겠지. 3P 2개 들어가고 3개, 4개, 5, 6개 들어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3D보다 4S가 더 낮아버린 거야. 자체가. 4S가 먼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4주기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개 있거든. 10개. 여기가 3기호부터예요. 3기호부터. 이게 10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4P가 들어가요. 4P6. 6개가. 그래서 중간에 18개가 들어간 거야. 18개가 들어간 이유가 4주기부터는 디오비탈이 들어가거든. 자체가. 나중에 여기도 더 많이 들어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다 또 하려면 이게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복잡하니까 주기율표가 커져버리니까 요거 여기 난탄족 계열을 빼놓은 거야. 자체가. 오비탈이 더 많아지니까. 여기는 뭐 별로 의미 없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그래서 여기 3기 오비탈이 여기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4주기에 있는데 여기는 D 오비탈인 거야. D 오비탈. 여기서부터 여기는 D 오비탈이 없지 지금 자체가. 3D 오비탈이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밑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주기율표가 이 모양이 된 거야. 원래 원리가. 알아두면 좋고. 이거 나중에 하다 보면 알아. 아니? 하여간 그래서 지금 주기율표를 딱 보면 색깔 잘 돼 있지. 지금 이쪽 색깔 금속, 요렇게 금속 많지. 그 다음에 이쪽이 오른쪽 위로 올라간 게 비금속. 여기 중간에 파란색이 중금속. 금속과 비금속이 사이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중금속이 요렇게 대충 이렇게 된다고. 뭔지 몰라도 돼 실은. 대충 알면 돼. 이쪽 비금속. 조심할 거. 요런 수소. 비금속이야. 왼쪽에 있는데 비금속이야. 수소는 예외야 예외. 일쪽이지만 알칼리 금속이 아니야. 여기부터 알칼리 금속이야. 이쪽. 더 빼야 돼. 예외야 예외.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주기율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일쪽 중요하지. 알칼리 금속. 그 다음에 2족 알칼리 토금속. 그 다음에 17쪽 할로젠. 아이오딘까지 외워야 된다고.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 18쪽. 왜냐면 18쪽에 우리가 포인트가 주기율표에서는 그거잖아. 18쪽에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고 얘들이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놈들은 전자를 얻어가지고 음이온이 성향이 강하고 여기 있는 놈들은 전자를 잃어가지고 양이온이 성질이 강한 거지. 그러니까 이온 결합 같은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도 알아야 되는데 주기율표에서 정리를 잘해야 그게 다 된다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외워둬야 될 부분이 바로 이렇게 된다고. 여기 잘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알아야 돼. 이것까지는 무조건 알아야 돼. 자체가. 옆으로 하는 건 나중에 하다겠어. 밑으로 하는 게 중요해. 요놈 밑에 요놈 있다는 게 중요해. 지금이. 그 밑에 요놈 있고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이렇게 밑으로 가 중요하다. 왜? 같은 성질을 가지니까. 성질 자체가. 조기 같으면 같은 성질을 가지. 왜? 뭐가 같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같으니까. 전자가 같으니까. 그렇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가 같아야 성질이 같은 거라고. 왜? 화학 결합이 똑같이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분소 밑에 알루미늄, 탄소, 질소, 인, 산소, 황, 플로린, 염소. 여기는 네 개 다. 할로젠 4개 다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 자체가. 이렇게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없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색깔로 보면 어쩌냐? 색깔로 보면
고체는 검은색, 대부분 금속이 검은색이지 전부 다. 비금속은 주로 파란색으로 잡고 기체야 기체. 그 다음에 액체인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주기율표에서. 누구? 수은, 금속 중에 수은. 비금속 중에 브로민. 상온에서 말하는 거야. 상온에서 상태를 말하는 거야. 실온에서 상태. 실온이 보통 20도라고 생각하면 돼. 20도. 20도에서 얘들은 금속인 게 많고 얘는 고체인 게 많고 기체인 게 많고 액체인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수은하고 브로민이. 이런 것들을 주기율표가 나온 거고. 그래서 주기율표로 봤을 때 봐봐. 여기 나오잖아. 1족은 최각전자 1개. 그 다음에 2족은 2개, 3개, 4개, 5개. 1족, 2족. 뒤에 숫자가 최각전자 수라고 보는데 1족은 1개, 2개잖아. 13족이니까 3족이니까 D만 보라고. 13족에 3. 원자전자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그러니까 최각전자가 얘는 8개인데 아까 이게 원자과 전자하고 최각 전자하고 좀 구별해야 돼. 최각 전자는 말 그대로 가장 바깥껍질에 있는 전자를 최각 전자라고 하고, 원자과 전자는 반응에 참여하는 거,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말하거든. 그래서 이게 거의 같은데 완전히 같진 않거든. 어디가 안 같냐면 18쪽만 틀려. 18쪽은 최각 전자는 몇 개냐면 꽉 차 있으니까 일주기 헬륨 빼놓고는 전부 8개야. 예를 들어서 최각 전자가. 근데 원자과 전자는 빵이야, 빵. 18쪽.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 안 한다 이거야. 최각 자체가.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더 중요해. 포인트가. 최각 전자에서 18쪽은 최각 전자가 8개지만 원자과 전자는 빵이야, 빵. 나머지는 다 똑같아. 최각 전자가 7개면 원자과 전자 7개, 6개, 5개, 5개 다 나머지 다 똑같은데 18쪽만 예외다. 원자과 전자, 최각 전자. 이거는 앞에서 말했다. 계속 오비탈 개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앞에 수업 한번 다시 꼭 들어봐봐. 원자과 전자 수 나와있지? 마지막 거 비활성 기체 빵개. 빵개. 나머지는 원자과 전자랑 똑같아. 최각 전자랑. 여기 설명 나와있고. 족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나중에 다음에 화학결합 나오잖아. 자체가.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결합할 때는 이온 결합이 주로 많고 일반 다 그런 게 아니라 비금속끼리는 공유 결합을 할 거고 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그 다음에 금속 결합은 금속끼리 결합하는 형태가 3가지 결합에 대해서 좀 나온다고 해. 그런 설명이 나와 있다. 이거는 주기성. 원자과 전자 개수가 늘어났다가 다시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그래서 몇 프로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금속, 아까도 말했고, 기본적으로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이 있고, 반대지, 비금속은 잘 안 통하는 거 있고. 대부분 고체 상태고, 대부분 기체 상태나 고체 상태인데, 아까 브로민하고 수은은 액체니까 예외고, 중금속은 그냥 어중간한 놈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고. 이것도 알아두자고. 1쪽이, 여기 1쪽. 수소를 제외해야 돼. 수소 제외하고 1쪽은 알칼리 금속. 왜냐면 왜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어? 1쪽에서 봐봐.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거 물에 녹으면 뒤에 OH가 붙어서 그 염기성이 된다고. 염기성을 영어로 하면 굳이 말하면 알칼리성이 나간다고. 알칼리성. 그래서 이 1쪽 금속들은 물에 녹으면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2족도 칼슘 같은 것도 물에 녹으면 이렇게 되거든. CaOH2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알칼리성이 돼. 근데 알칼리 금속 중에서 흑토자잖아. 이제 흙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해서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해. 2족을.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은 1족 머릿속에서 알칼리 토금속은 2족 이렇게 알아들어. 할로젠은 몇 족? 17족. 17족 할로젠. 외워야지 제가.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를 알아두면 되겠지. 비활성 기체 18족. 얘들은 어쩐다 특징이 화학결합을 잘 안 한다. 원소 그 원자 자체로 단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들의 특징이 뭐야? 단원자 분자. 단원자 분자. 원자 하나다. 헛단자야 이거 헛단자. 원자 하나가 분자로 형태로 이동하는 거. 단원자 분자가. 그러니까 헬륨, 네온, 아르곤 이 자체가 그냥 원자이자 분자로 취급한다고. 자체가. 그러니까 수소 같은 거 어떻게 쓸 때 그냥 수소 이렇게 쓰잖아. H2. 그잖아. 질소 N2. 산소 O2 이게 다
붙어있는 상태가 더 안정적이잖아, 얘들은. 얘가 이런 식으로 분자로 존재하는데 얘들은 그냥 이 단독으로, 원자 하나가 그냥 단독으로 존재한다는 거지. 왜? 이 자체로 안정적이니까. 18쪽. 비활성 기체의 특징이지. 단원자, 분자가. 이런 게 앞에 쭉 정리가 돼 있다. 문제는 알아서들 풀어보시고요. 이거 문제 풀 때 봐봐. 14페이지 보면 뭐 이거 나왔단 말이야, 지금. 지금 이거 나와버리잖아, 지금. 전자됐지. 그러니까 앞단을 모르면 이거 안 풀어져. 그러니까 앞에 한번 꼭 들어봐. 유튜브 들어가고 이거 해야 되니까. 상태. 알고 나면 겁나 쉬워. 내용 어렵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쉬운 단어냐 이쪽 단어는 어려운 단어냐 아니야. 그런 것들을 문제 한번 쭉 풀어봐봐. 풀어보고 나중에 질문 받아줄게. 이런 것도 문제 풀어야 되거든. 이게 처음에 잘 안 돼.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안 되니까 S오비탈 전자수가 몇 개지만 잘 안 된다고. 하다 보면 돼. 그 자체가. 앞에 거랑 연관이 막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이 단원 자체는 단순하게 나오진 않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것만 알면 금방 풀어지는 문제라 내용은 쉬워. 문제가 쭉 정리되어 있다. 주말에 힘들어. 학교를 안 다니면서. 너 방학 다 했지? 다 했지, 방학은? 자, 두 번째 단원. 원소의 주기적 성질. 재밌는 이력수. 자, 이쪽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 단원의 특징이 뭐냐면, 이 단원이 의외로 까다롭다. 이쪽 단원이. 왜 까다롭냐면, 말 그대로 주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거든, 원소가. 주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데, 모르는 거 ABC를 놔두고 순서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다고. 번호 순서가. 근데 그게 경우의 수가 좀 많아. 그러면 같은 주기만 내면 쉬운데, 다른 주기를 동시에 내버리는 경우에 상당히 까다로워, 이 단원이.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쌤이 봤을 때 화학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차라리 몰은 깔끔하게 풀면 풀어져, 그냥. 못 풀면 못 풀어. 몰은 앞에 몰 농도라든지 이거는. 근데 이 단원은 경우의 수가 많아서 문제 푸는데 짜증나. 이쪽 단원하고 쌤이 봤을 때 3년기 중화 반응이 제일 짜증나. 오래 걸려. 문제 풀 때. 이 단원이 특징이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정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의외로. 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 요거를 먼저 보자. 유효핵전압. 유효핵전압. 자, 다전자 원자. 전자가 많은 원자에서는 전자가 또 다른 전자를 어이씨.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뭐하든 이렇게 나오면 싫어할 정도였네. 봐봐. 이거야, 이거. 한마디로 봐봐.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하나 있잖아. 전자 하나 있다고. 근데 전하량이 어떻게 돼? 물리 잠깐 가자, 물리. F, K, R 제곱분의 Q1, Q2. 기억나냐, 이거? 전기력의 세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한다. 뭐 어려운 식은 아니고 그냥 전하량의 크기랑 비례한다고, 곱 자체가. 근데 수소 같은 거 어떻게 되냐? 하나고, 양성자 하나고 전자 하나니까 Q1, Q2 해봐야 이게 1 곱하기 1이잖아. 예를 들어서 1이 되잖아. 근데 탄소 봐봐. 양자가 몇 개? 6개라고, 6개. 그러니까 이 하나 전자만 갖고 생각해봐. 얘가 받는 전하량이 수소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야. 전하량의 크기 자체가. 전기력을 받는 크기가. 그러니까 유효핵전화가 당연히 탄소가 수소보다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양성자 수가 늘어나니까 자체가. 유효핵전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냐면,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곱하기 6배가 아니라는 얘기지. 이 밑에 그래프 보면은, 봐봐. 만약에 리튬이 1이 좀 넘는다고 친다면, 플로린 같은 경우는 얘보다
지금 얘가 3번이잖아. 플러스 3이고 얘는 플러스 9잖아. 9. 전화야. 근데 그게 막 그러면 차이 자체가 정확히 그만큼 나는 게 아니라고 전자가 받는 유효 획전화 크기가 왜 그 얘기를 더 설명하고 싶었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러니까 얘랑 했을 때 전화랑 계산할 때 순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자가 중간에 끼어 있거든. 앞에 전자가 끼어 반발력이 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비례하는 만큼 커지지는 않는다. 그게 이제 뭐냐면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완전히 정비례까지는 아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야 자체가. 그래서 다전자 원자에서는 전자가 또 다른 전자를 가림으로 핵의 전하와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하가 다른데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하를 유효 핵전하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효 핵전하 자체가 다른 전자 때문에 약간 적어진다 이거죠. 이게 늘어나는 만큼 다 늘어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특히나 이게 앞에 이게 있으면 이게 지금 봐봐 반발력이 생기니까 얘가 이 전자가 받는 거하고 이 전자가 받는 거의 전하량이 당연히 다르겠지. 물론 거리도 있지만 얘는 또 얘끼리 반발력이 생기니까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가래막기 효과라고 한다고 그냥. 앞에서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전자에 작용하는 원자 핵의 인력을 약하게 만드는 현상을 가려막기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보다 당연히 크다. 당연한 얘기지. 자체가. 그 얘기를 설명한 거야. 가려막기 효과는 그 정도 이따 정보 말면 되고 포인트가 이제 유효 핵전하는 중요하지. 유효 핵전하가 핵전하 어쩐다?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커진다. 당연히 양성자 수가 커지니까 원자 번호가 커지면이.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핵전하의 증가가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지. 가려막기 효과는 좀 약간 미미하다. 유효 핵전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같은 주기일 때 어떻게 된다? 경향성이 점점 유효 핵전하가 커지는 경향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족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가 당연히 같은 족일 때는 어떻게 된다? 여기가 원자 번호가 더 크잖아. 플러스가 더 유효 핵전하가 클 거니까 당연히 크다. 같은 족일 때도 크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크고 당연히 양성자의 전하량이 커지니까 자체가. 그래서 커지는 경향성이 있다. 그거를 설명한 거고. 그 다음 원자 반지름.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기성에 대한 걸 쭉 할 거야. 주기성에 대한 거. 원자 반지름.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하고 있을 때 두 원자의 원자 핵 간 거리의 이분입니다. 뭔 얘기냐면 실제로 그 원자 자체가 단순하게 하나로 존재하는 거 가깝다 했잖아. 수소도 H2로 존재하고 산소도 O2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H 자체에서 거리를 재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H2 갖고 계산하는 거야. H2 갖고. 그래서 여기 수소 가운데 있는 원자핵하고 반대편에 있는 수소의 원자핵하고의 거리를 잰 거의 절반을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살짝 겹쳐 이렇게. 웃기는 거지. 코메틱 기실은. 자세히 보면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절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약간 겹쳐. 약간 살짝. 근데 그냥 이걸 두 개 나눠갖고 절반 한다 이거야. 원자 반지름 그렇게 측정한다고 그냥. 원자 자체가 스스로 원자 하나로 존재하는 것도 드물기 때문에 원자 자체의 반지름 구하기 힘들어. 그래서 분자 상태에서 그냥 핵 간의 거리의 절반을 해갖고 그냥 그걸 원자 반지름이라고 정한다. 그 얘기야.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같은 주기일 때 봐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는 지금 2주기 원소야. 2주기 원소인데 같은 주기 원소인데 봐봐. 리튬은 봐봐. 원자과 전자가 3개 있거든. 근데 여기 4개 있는데 유효 핵전하가 얘가 더 크잖아 자체가. 더 많이 당겨버려. 그러니까 반지름이 줄어들어 지금 봐봐. 계속. 그래서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반지름은 점점 작아져.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주기 내에서. 같은 주기 내에서 가운데가 유효 핵전하가 크니까 전자를 더 많이 당기다 보니까 더 작아져 버린다 사이즈가.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줄어드는 거지. 왜? 유효 핵전하가 커지니까.
당연히 반비례 관계지.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하고 유효역전화는 당연히 반비례다. 왜? 유효역전화가 크면 전자를 많이 땡길 거니까.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다. 원자 반지름. 그걸 말하는 거야. 같은 족일 때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유효역전화가 증가하는 건 증가하는 건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껍질이 많아지나. 기본적으로 껍질이 더 커지니까 당연히 같은 족일 때는 원자번호 커질수록 커지지. 껍질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 사이즈가 더 커지지. 그게 당연한 거지 자체가. 그러니까 족일 때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당연히 커진다. 껍질이 늘어나니까. 근데 같은 주기일 때는 줄어든다는 거. 유효역전화가 커져가지고 그거 좀 차이점이 있어. 이거는 지금 같은 주기잖아. 주기일 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 이거는 족이잖아. 족. 껍질이 많아지니까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 이거를 설명한 그래프지. 그 얘기야. 이걸만 잘 이해하면 되지. 같은 주기에서만 좀 이해를 잘하면 돼. 사이즈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온이 될 때. 이것도 쉬워. 이온이 되는 거는. 왜? 양이온이 되는 건 전자를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껍질이 하나 사라져볼 거니까 당연히 양이온이 될 때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이 확 줄지 당연히.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다고? 원자 반지름이 훨씬 크다고? 이온 반지름보다. 양이온 되는 것들. 근데 음이온이 되는 것들은 봐봐. 전자를 받아들이잖아. 전자를 받아들이는데 양성자 개수는 그대로인데 전자가 늘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넓어지죠. 반발력 때문에. 전자 반발력 때문에. 그러니까 양성자가 9개인데 전자 9개 있을 때 땡기는 거하고 9개가 있는데 10개가 들어왔잖아. 전자가. 더 많아지니까 당연히 땡기는 힘이 약해지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좀 더 커지지 사이즈가. 전자가 하나 추가되면서 반발력 때문에 늘어난다고 봐야지 자체가. 그래서 음이온이 되는 것들은 음이온의 반지름은 커지는 거고 양이온의 반지름은 껍질이 줄어드니까 작아지는 거고 자체가. 당연한 얘기야 이것도. 그러니까 양이온이 될 때는 껍질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이온 반지름이 줄어드는 거게 되는 거고 작아지는 거고 음이온이 될 때는 전자가 더 추가되니까 반발력이 생겨서 더 넓어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전자셀의 반발력이 증가하니까 더 넓어져 버리니까 사이즈가 더 커진다 이거지. 당연한 얘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와서 금방 풀어. 쉬워. 이쪽 내용은 쉬워. 생각보다. 의외로 답 찾기가 편하고 이쪽은 깔끔해 문제가. 그래서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에서 지금 봐봐 이렇게 나올 거라고 기본적으로.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 포인트를 봐봐. 16, 17 하고 1쪽, 2족이 동시에 나온다고 문제에서 자체가. 그리고 사이즈가 나온다고 기본적으로. 누가 더 크냐라고 문제가 나올 때 16, 17은 전자를 받을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음이온이 되는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뭐냐면 원래 원자 반지름이야. 지금 색깔이 진한 부분이 원래 반지름, 그 다음에 점선한 게 이온 반지름. 그러니까 1족, 2족, 3족은 어떻게 되냐? 양이온이 될 놈들이잖아. 그러니까 껍질이 사라지니까 이온 반지름이 훨씬 더 작아지고 되는 거고. 굳이 탄소까지도 뭐 이렇게 되네. 질소 애매하네. 여기는 잘 안 나와. 그래서 탄소 질소는 잘 나오진 않아. 그 다음에 산소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으니까 음이온이 되면서 커져버리는 거지. 이것도 좀 특이하지? 얘는 꼭 플러스 전자 5개 잃어버린다는 얘기인데 얘는 성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이 자체가 보통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은 생각을 잘해야 돼. 왜냐면 요놈은 지금 전자를 얻어갖고, 그러니까 봐봐 요거하고 요거의 포인트는 뭐야? 뭐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해? 18쪽 누구?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할 거라고 자체가. 아니, 마찬가지야. 나트륨하고 마그네슘도 전자를 잃어갖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질 거라고. 그러면 전자 배치는 똑같아. 이온이 되면 2개였고 1개였고 1개 잃고 2개 잃으니까 전자 개수는 다 똑같아. 4개다. 이온이 될 때는. 근데 포인트는 뭐다? 얘가 제일 양성자가 크잖아. 수가 양성자가 원자번호 15니까 플러스가 12개 있단 말이야. 12개. 얘는 11개 있고 그리고 얘는 9개 있고 얘는 8개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전자는 개수가 똑같은데 얘가 제일 플러스가 제일 많잖아.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대 사이즈가. 이온이 됐을 때 사이즈가. 지금 이온 그림 봐봐 사이즈. 제일 작아.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작고 그 다음에 누가 더 이온 반지름이 더 커? 얘가 더 커. 얘는 플러스 800개 안 되잖아. 근데 전자는 얘랑 똑같이 갖고 있잖아. 얘는 9인데 플러스 9인데 그러니까 얘가 이온 반지름이 제일 크지. 그래서 이 순서를 머릿속에 기억을 잘해야 된다고 지금 봐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는 알루미늄이 제일 작다고 사이즈가. 당연히 작겠지. 플러스 13이니까. 그 다음에 산소하고 플루토늄 중에서는 산소가 더 사이즈가 더 크지. 플루토늄이 더 작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들이 무조건 더 크지 사이즈가 얘들보다. 얘는 플러스가 더 많으니까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순서에서 이렇게까지 요것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2, 3주기가 넘어가는 과정을 다 알아야 돼. 2주기에서 3주기로 넘어가는 과정까지도 사이즈를 비교한다고 문제 자체가. 이것들의 특징이 뭐라고? 이것들의 전부 특징이 뭐다? 이것들은 전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는 거지. 네온의 전자 배치. 그게 포인트가 된 거야. 네온의 전자 배치. 네온 맞지? 그렇지. 이쪽은 설명할 필요가 없지. 여기는 같은 주기일 때는 당연히 이건 아까 원소랑 똑같잖아. 뭐 당연히 주기가 커지니까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게 커진 거 당연히 음이온이지 당연히 이건 예의가 없지.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얘가 중요하다고. 같은 주기일 때. 그거는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게 이거야 지금 등전자 이온의 반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전자 개수가 똑같다고. 등전자라는 거. 그러니까 요놈이 전부 누구? 네온의 전자 배치랑 똑같을 거라고 지금 자체가. 그러니까 사이즈가 얘가 제일 작지. 마그네슘. 당연히 산소가 제일 큰 거고 사이즈가. 방금 아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등전자 이온일 때 똑같은 경우. 여기는 4주기 원소고 3주기 원소인데 이거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랑 똑같을 거라고 전부 다. 그러니까 양성자가 많은 게 당연히 사이즈가 제일 작겠지 자체가.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잘 나와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쉬워. 의외로 풀만한 단원이야 이쪽에 내면은. 풀만한 내용들이다. 원자번호가 할수 뭐가다? 아까 말했듯이 유효액전화가 커질 거니까 반지름이 감소한다. 얘기다.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거 첫 번째 유효액전화. 플러스가 더 많은 게 더 크다고. 플로린 음이온하고 나트륨 양이온을 봤을 때 나트륨이 훨씬 더 작다는 거지. 유효액전화 때문에. 그 다음에 나트륨하고 나트륨 이온하고 봤을 때 나트륨 이온이 더 작지. 왜? 전자 껍질이 하나 사라졌으니까 자체가. 이건 뭐라고 관계되는가? 껍질수. 껍질수는 당연한 거야. 껍질이 많을수록 당연히 더 커지니까 사이즈가. 세 번째는 전자수. 똑같은 플루오린이라고 하더라도 플루오린 이온하고 플루오린이라고 하면서 플루오린 이온이 전자가 더 많으니까 반발력 때문에 전자 반발력 때문에 반지름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온 자체가. 이 세 가지가 영향을 준다 이거야. 뭐가 영향을 주냐 이렇게 문제 나온다고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전자 껍질이고 이렇게 나오면 유효역전하고 이렇게 나오면 전자수, 전자끼리 반발력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런 것들은 문제 풀어보면 알아. 이런 것들은 내용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결국 정리가 됐다. 여기까지가 2-첫 번째 까지. 잠깐 쉬었다가 이온화 에너지 끝나. 이온화 에너지 하면 이거는 끝나보네. 단어 끝나보네 그럼. 2단은 끝나보네. 3단은 잠깐만 쉽시다.